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금 한도 5, 6만 원 했어요. 그게 지금 벌써 100만 원 정도까지 오른 거다 보니까 이제 6년 차부터 10년 차까지의 상승률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 팔아야 될 때는 분명히 옵니다. 떨어질 때는 진짜 20년 내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8년차 금 투자자이자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기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 그 정도 단기적인 거는 신이 와도 못 맞춘다 생각해요. 저도 당연히 못 맞추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 같은 것들을 짚어드리면, 이제 뭐 하반기에는 중간선거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간선거 전까지 다양한 어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화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지를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 베이스는 완화적으로 가는 게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완화적인 게 시장의 예상과 또 부합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올해 몇 번이나 금리 인하가 더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FOMC가 될 것 같고, 3월 FOMC에서 결국 이제 올해 연준 이사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점도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작년보다 좀 더 가파른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실은 변동성이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좀 더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가상 시나리오로 러우 전쟁이 만약에 올해 안에 좀 평화롭게 끝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정말 그냥 가상으로만 본다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뉴스가 딱 뜹니다. 러우 전쟁 이제 뭐 휴전된다, 아니면 뭐 종전을 선언한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금 가격이 한번 좀 크게 떨어질 여지가 있기는 해요. 지정학적인 문제가 커진다라는 건 사람들이 불안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찾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는 반면, 반대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가는 분위기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안전자산 빼도 되겠다, 위험자산으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정학적인 문제로 금 가격이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하면 떨어지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게 며칠 안 가요. 금방 다시 회복합니다. 왜냐면 지정학적인 문제 자체가 금 가격에 되게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서 금 가격이 올랐을 때도 한두 달도 안 돼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라던가 걸프전 때도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러우 전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전에 러우 전쟁 때문에 올랐던 상승분은 이전에 한참 이전에 3년 전에 다 반납을 했었다. 근데 이 와중에 어떤 그런 평화적인 분위기가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가격 하락에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지정학적인 문제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신뢰가 계속 이제 흔들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냥 뭐 뭔가 평화적인 분위기로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말 그냥 가상 시나리오라서요. 양안 사태에 같이 중국이 얽혀 있더라도 그렇게 단기적으로만 변동이 될까요? 중국은 금과 관련해서는 최대 보유를 하고 또 있잖아요. 이게 양안 사태도 딱 그 정도 수준에서만 끝난다고 하면 가격이 단기적으로만 올랐다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정학적인 게 웬만하면 다 가격에, 금 가격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데, 가끔 세계대전급으로 전쟁이 커져버리면 금 가격이 진짜 주체하지를 못하고 막 폭등을 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전쟁이 이제 아무리 뭐 양안 전쟁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전체 지구 글로벌적인 경제에 비교하면 되게 일부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화폐 발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뭐 공급망 병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지전이고 아주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금 가격을 막 그렇게까지 끌어올리고 막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큰 악재가 된다거나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안전쟁이 이제 정말 확전의 위험으로까지 퍼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화폐 찍기, 그 다음에 공급망 병목,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막 지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금 가격을 아주 크게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확정까지 가지 않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 상승은 되게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이 한번 사이클을 타면 10년 정도 오르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금 사이클을 보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클이 왜 만들어지냐? 바로 공급적인 특성 때문이에요. 금의 공급량을 보면 생산량이 늘어날 때도 내내 늘어나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이제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떨어질 때 보통 10년 내내 떨어져요. 왜냐면 금이라는 건 가격이 100배가 오르든 1000배가 오르든 1만 배가 오르든 갑자기 생산량이 늘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광산 가서 금 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광산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는 어디 광산에 금이 많은지를 탐사도 해야 되고요.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인프라도 깔고, 채굴한 뒤에 그걸 정제해야 비로소 이제 시장에 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차가 대략 1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금의 상승 사이클이 10년 정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냐라고 보면, 사이클이 어디쯤 왔냐라고 보면은 지금 사이클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 정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 그 전체 사이클의 이제 절반을 지나 좀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앞으로 4, 5년 정도는 상승장이 더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승 사이클을 이렇게 10년이라고 볼 때 앞에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의 상승률보다 뒤에 이제 6년 차부터 10년 차까지의 상승률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 원래 상승장은 후반부로 갈수록 변동성이 더 커지고 나중에는 광기가 붙으면서 가격 상승률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금 가격 상승이 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금은방 가서 사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 금 투자할 때 한 2019년쯤이었어요. 그때 이제 종로에 가가지고 막 금은방들 바품 팔면서 이렇게 금을 샀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 이게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금은방을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해요. 금은방에 가서 덩어리금 같은 것들, 최대한 공인비가 덜 드는, 투자할 때 좀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그런 방식으로 금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서, 내가 금을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게 금은방들이 몰려있는 뭐 종로나 범일동 뭐 아니면 교동 이런 데에 가셔서 몇 군데 한 4-5군데 이제 발품을 파시면서 금을 구입하신다면 꽤나 저렴하게 이렇게 잘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물금도 막상 사려고 보면은 주물금, 골드바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뭐가 더 좋다는 없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주물금을 사는 게 좋기는 해요. 물론 저희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주물금을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주물금을 사실 수 없는데, 금거래소에서 살 때는 골드바를, 그리고 이제 금은방에서 살 때는 주물금이 좀 더 나은 선택이다. 왜냐면 골드바는 브랜드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 브랜드마다 프리미엄이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가 어떤 가격일 때 적정 가격이냐, 요거를 사실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8년 동안 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금 투자자니까 어떤 브랜드의 어떤 골드바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인지를 적정가를 저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정하네, 이런 골드바 사두면 좋겠다, 얘는 원래 적정가보다 되게 싸네, 너무 좋은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싸, 얘는 안 사야겠다, 이런 것들을 저는 알 수 있지만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제일 좋은 건 그런 약간 격가지들 다 치고 그냥 금에만 집중할 수 있게 주물금, 덩어리금 같은 것들을 사는 게 좋은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그냥 금은방을 발품 파셔서 덩어리금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의 그런 적정가를 제가 다 정해요. 뭐 예를 들면 이 브랜드의 이 골드바는 이 가격이 적정하다, 이거는 이렇다, 그렇게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사시든 파시든 적정한 가격에 사고 파실 수가 있지만, 저는 뭐 꼭 저희 금거래소만 금거래소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금거래소들을 다 이제 나열하고 보면은 금거래소에서 그냥 무턱대고 사기보다는 차라리 일반인이라면 금은방을 발품 파셔서 그런 주물금 같은 거 사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중국산 금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크게 나왔는데요. 일반 소비자가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겠지만, 좀 그 수법이 되게 허접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석 같은 걸로 많이 알아봤었어요. 네오디움 자석 같은 거 되게 강력한 자석을 대면은 금이 아닌데 이제 뭐 철 같은 거면은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아 금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붙였을 때 얘가 그냥 툭 하고 떨어져요.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도 금이 안 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붙지는 않는데 이게 반자성체다 보니까 금에다가 이제 자석을 대고 네오디움 자석 같은 거 대고 딱 떨어뜨리면 얘가 스르르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거나 혹은 육안으로 봐도 부피가 금에 비해 너무 크거나 아니면 같은 부피일 때 중량이 덜 나가면 그러면 이제 가짜금이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금들이 텅스텐으로 된 그런 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텅스텐은 금과 밀도가 똑같기도 하고 또 얘도 약간 반자성체의 그런 느낌을 띠다 보니까 자석 테스트나 아니면 육안만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인 분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 어디서 당하시냐면 이제 중고마켓 같은 데서 개인끼리 거래하다가 당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잘 갖고 있다가 금값 많이 올랐다 팔아야지 하고 딱 가지고 갔는데 어머 이게 뭐야, 이게 가짜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좀 이제 줄지어 벌어졌던 거죠. 저희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전문 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다 하거든요. 사실 텅스텐금이 그래도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었지만 가짜금들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뭐 차라리 금은빵들은 그냥 원재료를 녹여서 금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뭐 금은빵이나 금거래소에서 투자하시기를 많이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저렴하게 나온 금 같은 경우는 의심을 좀 해봐야겠네요. 개인 간 거래라면 특히 더. 그쵸. 금이 그 정도로 저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다 하면 이상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금이어도 문제예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데 가짜 금인 것을 이제 차치하고 걔가 만약에 진짜 금이었다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그렇게 올라오는 게 작물일 경우가 많아요. 누가 훔친 거. 그러면은 금도 압수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돈도 잃고 금도 잃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이 이상한 건 꼭 의심해 보시고 차라리 그냥 믿을 만한 곳에 가셔서 적정한 가격 주시고 그냥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비상금으로 쓰라고 결혼하실 때 예물로 24K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도 금값 많이 오르니까 금으로 액세서리 맞추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 뭐 18K, 24K 뭐 이런 거 하시는 것도 괜찮은지, 그리고 흔히 백금이나 로즈골드는 팔 때는 제 값을 못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일까요? 일단 금을 주얼리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냐 하면은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비슷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10돈짜리 팔찌가 뭐 4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뭐 1000만 원이 됐으니 이거를 뭐 쉽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금 가격이 오를수록 투자용 제품, 뭐 골드바 같은 제품이나 이제 덩어리금 같은 제품들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주얼리 제품들은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소비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종로나 이제 그런 주변 금은방들을 보시더라도 주얼리에 조금 더 이렇게 치중되어 있던 금은방들은 되게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막 임대가 붙은 곳들도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 여기가 정말 금의 성지거든요. 사람들이 금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도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주얼리 쪽 수요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가의 더 오름에 따라서 주얼리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 줄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좀 핫한 거는 원래는 24K를 하셨던 사람이 18K를 한다던가 18K를 하셨던 사람이 14K를 한다던가 14K를 했던 사람이 10K를 한다던가 이렇게 순도를 낮춰가면서 이렇게 좀 사는 그런 경향들은 있다. 그럼 그거는 괜찮냐라고 하면 안 사는 것보단 낫다. 하지만 그거를 투자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순도가 낮은 건 나중에 다시 순도를 높이는데 정제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정제료도 들어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드는데 그런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데 헬이라 그래서 금이 좀 소실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공비도 워낙 비싸고 해서 나중에 팔 때 산 거와 대비하면 좀 덜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투자용으로 충분해요.
예, 투자가 되긴 됩니다. 하지만 너무 투자용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냥 난 예쁜 것도 차면서 나중에 가격 오르면 비싸게도 팔아야지, 딱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14K나 18K나 그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지, 뭐 화이트 골드나 로즈 골드라고 해서 유독 더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그냥 같은 순도면 같은 값을 받는다, 같은 금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금은방을 발품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서 금을 좀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싸게 사는 곳은 아니에요. 적정한 가격에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똑같아요. 개인간거래 중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는 진짜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금은방들을 발품 파는 게 제일 좋을 때도 있다. 어떤 금은방들은 뭐 워낙 금은방들이 다양하니까 금은방마다 금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좀 싸게 팔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비싸게 팔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발품을 막 진짜 많이 팔아보면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싼 그런 금도 있다. 물론 그게 이상한 금이냐 하면 이상한 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된다는 게, 내가 10군데를 팔면 그 싼 데랑 비싼 데의 차이가 이렇게 나서 그렇지, 한 10군데를 팔면은 한 두세 군데는 되게 저렴하게 파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거의 뭐 마진이 가장 적은 그런 금은방들이겠죠. 예, 그런 곳에서 이제 금을 사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품을 어떤 거를 사느냐에 따라도 다른데, 내가 똑같이 뭐 예를 들면은 뭐 5천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할 때 조금 뭐 선호도가 높고 브랜드가 있고 뭐 그런 골드바를 사는 것과 그냥 덩어리금을 사는 건 중량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이제 그런 브랜드금들은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같은 돈인데 더 적은 중량의 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탁탁 쳐내고 오로지 그냥 순수한 금만 이렇게 중량으로 많이 모으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덩어리금, 주물금 같은 거를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금수저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은수저는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다 돈이 되죠. 옛날에 제가 이제 한 2020년, 2021년 그쯤에 금은방 사장님을 이렇게 많이 촬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물어봤어요. 은수저 같은 것도 팔러 사람들이 많이 오냐고. 근데 그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오긴 오는데 옛날에 비해서 좀 온다는 거지, 막 어떨 땐 이사 갈 때 버리고 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때가 대략 한 그 금수저를 파면 대략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한 벌에. 근데 이제는 은수저를 가져가면 한 벌만 해도 거의 15만 원, 20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냐 하면 돈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은수저나 그런 것들, 예, 그냥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가격 많이 오르면 그때 파셔도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도 혹시 그런 금 액세서리나 은수저 이런 거 팔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그런 거 살 돈으로 금 한 덩이 더 모으자, 쓸데없는 가공비 줄 돈으로 금을 중량을 좀 더 많이 늘리자 라는 측면이라서 최대한 가공비가 적은 금들 위주로 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몸에 착용하는 건 뭐 그냥 이런 커플링 하나 정도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결혼하실 때 했던 그런 덩어리금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파시면 훨씬 좋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우상향하는 자산이기도 하고, 특히 지금처럼 상승 사이클이 이렇게 있을 때 좀 강렬하게 올라요. 그래서 뭐 급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파셔도 되시겠지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묵혔다가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뭐 진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르죠.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금 한 돈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한 5, 6만 원 했어요. 5, 6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지금 벌써 100만 원 정도까지 오른 거다 보니까 장기로 보유하면 금 가격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금도 사이클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양이 아니고자 한다면 그냥 뭐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판다거나, 아니면 이제 특정한 목적, 뭐 결혼이라던가 집을 살 때라던가 이렇게 보탤 때 파는 게 뭐 좋겠지만, 최대한 오래 갖고 있었다가 근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간다, 나는 투자 목적으로 간다라고 한다
한다면 그때는 금을 팔아야 될 때는 분명히 옵니다. 왜냐면 오를 때도 이렇게 10년 내내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진짜 20년 내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막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는 자산은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나는 금을 투자 목적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실제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이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에 있는지 이제 끝에 왔는지 하락 사이클로 넘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오래 묵혀두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선물로 받은 제품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품들 지금 녹여두는 게 좋나요? 아니면 좀 더 올랐을 때 녹이는 게 좋나요? 지금 녹이는 게 좋기는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 돌반지나 이런 것들은 순도가 99.5%로 일반 덩어리금이나 골드바랑 비교해서 순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다시 정제하는데 정제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정제나 가공하는데 그게 인간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도 들어요. 근데 우리 인건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면 정제료도 당연히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제료가 뭐 거의 한 돈당 3,000원 정도밖에 안 했었던 게 이제는 거의 7, 8,000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가공비 같은 거 이제 뭐 골드바 만든다고 할 땐 공인비 같은 것도 드니까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인건비도 더 올라가고 금값도 더 올라가면 더 비싸진다. 그래서 미리 만들면 좋기는 하다. 근데 그게 아주 뭐 치명적일 정도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좀 모아두셨다가 시간 나시면 한번 바꾸시면 되고 나 도저히 그럴 시간 없다 하면은 굳이 그 없는 시간 쪼개서 가야 될 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라는 자산이 오를 때 신뢰가 많이 흔들리는 시기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으로 이제 돈이 몰리는 성격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금이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즉 금은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에 많이 오른다. 근데 이 금이라는 걸 신뢰가 필요 없는 자산인데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는 형태로 보유한다라는 게 대체로 리스크였던 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금을 거래하거나 심지어 소유하는 것 자체도 불법으로 만들어서 그게 만약에 걸리면 징역 10년형 플러스 지금 돈의 가치로 따지면 거의 한 10억 원 정도의 벌금을 이제 때렸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이제 통제를 했던 역사들이 되게 많았다.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가까운 시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통제의 역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또 위기가 온다고 해서 반드시 뭐 금을 압수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은행문 닫아놓고 이제 보관돼 있던 금들 뭐 다 국가가 환수한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가격이 오를 때 그런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보유하는 게 제일 좋다. 뭔가 국가나 어떤 기관에 보유하는 형태보다는 내가 보유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불안해요? 저는 안 불안해요. 근데 누군가는 정말 꽁꽁 숨겨놓고 금고에다가 잘 보관해 놔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 정도 불안이면 그냥 은행에 뭐 대형 금고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그냥 현물 금보다는 KRX라고 하는 형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금거래 방법을 통해서 금을 투자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어디 외진 땅에다가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들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은 이제 뭐 특히 중국에 진짜 많은데 중국에 그래서 이제 뭐 공산당원의 집을 쳐들어가서 땅을 팠더니 뭐 몇 톤씩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릴 만큼 진짜 많은 사람들은 땅에 묻기도 하죠. 근데 제가 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금고에 넣어두거나 아니면은 자기만 아는 그런 공간에 보관해 두는 경우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변동성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변동성이 계속 커질 거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금의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커지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변동성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나는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은 분할 매수로 꾸준히 사모으는 그런 방식을 택하자. 이제 뭐 떨어졌다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막 들어갔다가 이제 그것보다 더 떨어졌을 때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경우를 피할 수도 있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너무 비싸다 하고 안 샀다가 이제 아예 가격이 어나더 레벨로 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또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사모으는 그런 분할식 투자 방법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비중 조절이에요. 이 금이라는 자산을 투자할 때 내 전체 자산에서 몇 프로를 투자할 거냐, 요거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려울 만큼의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가격이 실제로 100배가 오르든 1000배가 오르든 그 전에 이미 다 팔아버릴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사이클을 이제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양한 가격 변동과 그런 뭐 횡보, 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도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비중, 저는 일반적으로는 한 10%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정도, 나는 어느 정도가 괜찮은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흐름에서 자연스럽다라는 걸 첫 번째 이해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분할 매수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비중 조절,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